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 이나모리 가즈오는 매우 특별한 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한 가지는 지금 살아계신다는 것이 좀 특별합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피터 드러크랄지 아니면 제가 아는 많은 그 존경하는 경영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뭐 지난 100여 년의 과정 속에서 다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사실은. 근데 어떤 살아계신 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고 한다는 것이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맨 마지막의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현재까지 나타났던 성과를 근거로 했을 때 이나모리 가즈오 그분은 아주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드린다면요, 우리가 그분의 생각과 사상을 모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매우 궁극적인 의문점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횡격전개하는 데 있어서 그분의 어떤 개념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적용하고자 할 때 과연 할 수 있을까의 관계에 대해서 쉽지가 않다라는 측면에 대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요, 누가 만약 정말 이나모리 가즈오에 대한 어떤 생각과 사상을 체화시켜서요, 내가 그러한 경영자가 되고 싶다,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마음먹고 한다면 이루지 못할 성공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점에 대한 것도 또 깊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특별한 존재, 특별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나모리 가즈오의 관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아메바 경영입니다. 이렇게 아메바 경영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아메바 경영이라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경영에 이렇게 도입을 했고 또 그걸 활용하고 있으면서 현재 대단한 어떤 경영적인 성과를 나타냈다는 측면에서 아메바 경영이란 무엇인가, 또 아메바 경영이 어떻게 탄생이 됐는가, 또 그것의 원리 원칙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순서대로 한번 좀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 아메바 경영은 어떻게 탄생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세라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이분이요. 근데 창업한 날짜가 1959년입니다. 1959년도에 교세라는 회사를 창업했는데 초창기 이야기입니다. 회사를 창업했을 때 이분은 매우 의욕적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자기와 같은 엔지니어들, 첨단 소재 산업에 관계된 엔지니어들과 한 7여 명 정도가 동업자 같이 시작을 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했었고 또 이분에 대해서 잠재력을 인정했던 투자자가 매우 호의적인 마음으로 전액 투자를 해줬습니다. 제조업을 하려고 보면 자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투자자가 전액을 투자하면서 상당 부분의 지분을 바로 이 이나모리 가즈오 씨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 뜻으로 이런 말이죠. 이나모리 가즈오의 기술력과 자본이 합작이 돼가지고 회사를 설립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뭐 딱 맞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일본식 벤처기업으로서의 어떤 모습으로서 이 회사가 교세라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위기가 하나 왔습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요, 연봉 협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몇 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입사원들을 뽑게 됐는데 이제 사원들이 창업자 말고요, 이제 새로 사원들을 뽑게 됐는데 사원 수가 한 10명 정도 됐을 때 아직은 작은 기업입니다. 소규모이고 어찌 보면 벤처기업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명의 직원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돼서 연봉 협상을 하게 됐는데 이나모리 가즈오가 생각할 때 너무 지나치고 무리해 보이는 높은 숫자의 임금을 요구하는 겁니다. 회사 경영이라는 게 밸런스가 있어야 되겠고 캐시플로우에 이제 정상적인 그게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어찌 보면은 회사가 정상적 경영 속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준 차이가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매우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회사의 경영 상태를 투명하게 설명을 쭉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건 부당하다는 것을 설명한 거죠. 그리고 회사의 매출액이 얼마고 현재 상태가 어떻고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설명을 다 했어요. 다 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우리 회사는 벤처기업이고 작은 기업이니까 이익이 별로 나지를 않으니까 아직은 우리가 조금 서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인내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약속하겠다. 회사가 잘 되면 충분히 여러분도 뭐 우리가 당연히 같이 고생을 했으니까 한솥밥도 고생을 했으니까 보상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하고 협상을 할 때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평생을 굽고 마는 거예요. 말이 통하지를 않아요.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당연히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을 시작했고 벤처기업을 하고 있고 사업이 잘 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자기는 정직하게 일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왜 내 말을 안 받아들이냐는 거죠. 보니까 어떤 마음의 심리 상태가 딱 깔려 있냐면요,
뭐 우리나라에도 노사 분교에 있어서 심리상이 똑같은 모습을 보는데 자본가와 노동자 이런 논리가 존재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본가가 우리를 착취해가지고 모든 이익을 혼자 다 가져간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협상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걸 얻어내야 된다. 회사 경영에 대한 모든 숫자는 그건 경영자 책임이지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다. 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회사 숫자를 이렇게 설명하더라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안 믿어준다는 거죠. 나를 설득하려고 저 말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저 숫자는 진실인지에 대한 걸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어떤 매우 강력한 마음속 깊은 곳에 불신이 있다는 것을 깊이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분이 이제 드디어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말하면 될 줄 알고 설득하고 말을 들고 자기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기는 매우 정직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좋은 자료를 갖고 올바르게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걸 생각한 거죠. 풀어서 설명하고 전체 설명하고 자세히 설명해주면 납득이 될 걸 생각한 거예요. 뭐라면 이성적으로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득이 안 되는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 사장님께서 너무나 당황스러운 경영자로서 당황스러워요. 몇 가지 이제 문제점이 딱 생겼는데 걱정이 딱 앞서는 거예요. 뭐냐면요. 1년에 한 번씩 연봉 협상을 해야 될 건데 자신이 없는 거죠.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 생각하고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일 잘하려고 생각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회사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좀 더 과정에 말하면 사업하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풀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이분이 깊은 고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로 말하면 요즘 쓰는 말로 뭐 끝장 토론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도전해 보겠다. 설득해 보겠다. 설득해 보겠다. 그 설득이 안 되면 폐업해 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일단은 협상이 잘 안 되고 상황이 풀리지를 않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다가 고민하는 시간이 많이 흘러갔죠. 그리고 나서 이분들은 최종 결단이 내가 마지막 설득 작업을 해보겠다. 끝장 토론을 해보겠다. 끝장 토론을 해가지고 내가 혼심을 다해가지고도 설득이 전혀 안 된다면 내가 사업을 못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토의하기 시작했는데 무려 3일 동안 토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합의가 됐어요. 쉽게 말해서 피를 토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왜 나를 안 믿어주는 거냐 부터 여러 가지 많은 걸 했는데 이 직원들 10명이서 아마 사람이 100명이었으면 설득이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한 10명이고 10명이니까 다 얼굴도 알죠. 다 서로 했잖아요. 이 10명을 향해서 이나모리 가지오 사장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을 하고 하는 말을 직원 10명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좀 존경심까지는 안 생기더라도 딱 감동이 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쓰는 단어 있잖아요. 진정성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과라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진정성이 없으면 그게 가식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이나모리 가지오의 모든 설명에 대해서 잘 들어봤더니 직원 10명이 생각할 때 일단은 진정성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요. 일단 한번 믿어주자. 라고 해서 믿어주자라고 해서 상황이 이제 드디어 해결이 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마무리된 그날 이나모리 가지오는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깊은 생각을요. 그 깊은 생각이 뭐냐면요. 이번 협상에서 내가 이겼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 아니고 경영이란 무엇인가, 기업이란 무엇인가, 일이란 무엇인가, 직장이란 무엇인가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되새김질하게 된 거예요. 나는 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지? 부터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걸 이분이 깨달았냐면요. 자기가 창업했고 자기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는 주인의식이 100점이잖아요. 충만하잖아요. 자기는 기업 경영자니까 이거 내 회사다. 이게 생각이 있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신입사원 있잖아요. 이제 사원이 있죠. 10명의 사원이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이제 첫 직장으로서 이 교세라는 회사를 선택했잖아요. 선택했는데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하게 일본은 종신고용제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1950년대 후반 또 60년대 초반 1959년에 창업했다 했으니까 60년대 61년이랄까 뭐 요 무렵에 일본의 문화와 사회 환경은 사회에 나와서 회사에 취직하는 순간 나는 여기서 정년퇴직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 회사에서 뭘 희망합니까? 충분한 보상받기를 원하고 이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하고 특히 나한테 손해가 없기를 원하고 내가 이 회사 직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사업가로서 회사를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 모두가 이 회사에 살면서 목숨 걸고 취업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목숨 걸고 취업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나그네 길로 잠시 와서 일을 하다가 떠날 생각으로 이 회사에 왔다는 게 과정으로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을 선택하고 운명적으로 이 회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나나 이 사람이나 내가 창업자로 참여했지만은 이 사람은 직원으로 참여했지만은 결국 평생 종신이랄까 그런 고용권 차에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피차 입장이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야. 쉽게 말해서 종업원이나 사장이나 회사에 대한 생각과 관점에 대한 것은 입장이 똑같은 것이 아닌가. 내가 이들을 나는 경영자고 고용자이고 이분들은 나의 고용된 직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같은 공동 사업자로서 바라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회사가 잘 되면 관계된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잘 못 되면 사장인 나도 곤란하지만 종신고용을 생각해서 이 회사에 입사한 이 사람들도 전부 뭐가 됩니까? 어려워지고 행복하지 불행해질 것이 너무나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마음속에 아까 지난 3일 동안 끝장통을 통해 설득을 해가지고 내가 설득하고 이겼다 라는 그 마음보다도 아주 어깨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운명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걸고 나를 선택하고 우리 회사를 선택했으니 우리 모두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는 거고 행복을 추구해야 되고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에 저는 컨설턴트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매우 특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2013년 대한민국의 많은 대기업이 상생에 대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저는 그 과정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즈니스적인 상생은 존재하지만 진정한 상생이죠. 그러니까 서로를 사랑한다 할까요? 진심으로 이렇게 위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는 상당히 약하거든요. 매우 약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번째 직장에 취업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을 하나 소개할까요? 제가 대학을 공대를 졸업하고 제조업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게 됐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시제품을 만들고 개발품하고 샘플을 만드는 중이었는데 퇴근 시간이 돼버렸어요. 일을 하다가요. 근데 지금 이제 퇴근 시간이 됐는데 일하다가 퇴근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을 중단할 수가 없어요. 계속 좀 해서 마무리를 해야 돼요. 조립을 해가지고 성능 테스트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2-3시간 일을 더 해야 돼요. 저를 비롯한 모든 엔지니어들 그런 상황에서 퇴근 못합니다. 절대 못하죠. 그리고 곧 끝나는데요. 해야죠.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조립하고 당승 이런 거 하는 것은 그냥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최종 마지막에 파이널 조립이라는 게 있는데 파이널 조립이 조립자가 누구냐에 따라 성능에 영향을 많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립도 기술이에요. 조립 기술이 돼가지고 부품 조립을 어떻게 잘 맞추냐에 따라서 성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 조립 잘하는 전문가들, 현장의 기능, 전문 작업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퇴근 시간이 무렵 되었을 때 그들에게 제가 부탁을 했어요. 뭐냐면 한두 사람, 먼저 지정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잔업을 부탁했어요. 잔업. 나랑 같이 남아서 이거 하던 일 끝내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면서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아니요. 퇴근 시간에 퇴근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저하고 지금 몇 달 동안 엄청 고생을 많이 해서 오늘까지 온 거거든요. 이제 파이널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이제 조립의 성능을 봐야 돼요. 그분이 도와주지 않고 저 혼자 조립 못해요. 제가 조립할 수는 있어요. 하는데 성능이 안 나와요. 저는 그분의 도움이 절실하고 또 지금 상황으로 봐서 이제 어떤 그 전체 신제품 개발하는 성능의 막이는 거의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 마지막 시간인데 이 중요한 시간에 퇴근 시라고 가겠다고 하니까 저로서 너무 황당하죠.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사이가 그럴 사이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왜요? 아니 이거 하자. 같이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이거 끝내야죠.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한마디 뭐라면 잔업 신청 안 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잔업 신청 안 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엔지니어는 뭐 월급을 받으니까 상관없지만 현장에 일하는 분들 시간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급여를 받기 때문에 오버타임 하잖아요. 잔업을 하게 되면 잔업에 대한 시간이 누계가 되고 월말 되면 이제 그 급여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일이 늦게까지 끝날 것 같으면 오늘 오전 10시에
그 정상적 작업 우리 스케줄에 의거해서 잔업 신청을 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오전에 이 일이 근무 시간이 끝날 거로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잔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지 않았고 본인도 느끼고 우리 관계된 모든 사람이 느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전 그 잔업 신청해야 될 그 시간에 당연히 잔업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냥.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일이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남아서 해달라고 제가 부탁했는데 잔업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빙긋 웃으면서 가벼운 말로 그것 때문에요. 내일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제가 잔업 신청 해드릴게요. 일이라는 게 융통성이라는 점이 있거든요. 저는 회사의 엔지니어이고 또 나름대로 오랫동안 같이 일하고 있는 멤버고 또 우리 회사의 과정과 모든 걸 할 때 제가 담당 책임 엔지니어로서 제가 사인해서 신청하면 다 처리가 돼요. 왜? 산업하고 객관적 사실이니까. 제가 사유서 쓰면 돼요. 제가 전화하면 돼요. 제가 그 신청을 비록 회사 규정은 오전 10시에 잔업 신청하게 돼 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늦게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를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제 능력의 범위 내에서 내일 아침에 처리하더라도 충분히 그걸 보상할 수 있는 것이 또 제가 판단해요. 그래서 잔업 신청이 안 했기 때문에 잔업을 못 하겠다는 것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빙긋 웃으면서 그래요. 내일 아침에 잔업 신청 해드릴게요.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제가 한두 번 속은 줄 압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속 단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에 자기가 잔업을 이렇게 일하는 과정 속에서 저 말고 다른 엔지니어 일을 많이 하잖아요.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당장에 퇴근 시간이 되고 급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라 합니까? 이제 이거 좀 오버타임 뭐 이제 말들과 상황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상황에서 엔지니어가 담당 엔지니어가 내가 달아줄 테니까 이렇게 잔업 신청해 줄 테니까 같이 하자 하면 자기 생각에도 일이 필요하니까 해줬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는 그렇게 말해놓고는 그 다음에 행정 처리하니까 엔지니어 다 바빠서 정신없어서 안 해주는 거예요. 행정 처리를. 그래가지고 저희는 수도 없이 많이 봉사는 해줬지만은 돈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속을 줄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엔지니어다 그 말이에요. 제가 내일 아침에 오버타임을 달아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절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했죠. 다른 사람 어쩐지 난 모르겠다. 내가 뭐 다른 사람 말할 수 없고 우리 잘 알지 않느냐. 나를 믿어달라. 내가 내일 아침에 반드시 해주겠다. 내가 약속할게. 지금 퇴근 시간 다 됐잖아요. 약속할게. 이거 좀 몇 개만 도입을 도와달라. 그래야지 일이 끝나지. 안 그러면 오늘 일 마무리가 안 된다.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알아듣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나 정시에 그는 퇴근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게 제가 경험했던 체험이에요. 저는 그날 저녁 내내 물론 회사 규정에 의거해서 봤을 때 뭐합니까? 오전에 잔업 신청을 했어야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 일이 이렇게 될지 모른다 생각했으면 오전에 일찌감치 그걸 예측해갖고 오버타임 신청을 잔업 신청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신뢰가 된다고 생각했음에 불구하고 그게 정말 어떤 순간에 갔을 때 되지 않는 경우를 제가 그때만 목격한 게 첫 번째 목격이었고 첫 번째 경험이었고 그 후에도 여러 번 그와 같은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이해타산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거의 많습니다. 그래서 쓰는 단어 있잖아요. give and take. 주고받고. 그죠? 이제 상호 거래 관계죠. 그렇죠? 보상이 있는 거고요. 나를 위해서 이거 수고해준다면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서로 보상 관계. 이런 관계들이 일반적 비즈니스, 일반적 관계예요. 근데 그 어느 선이 있어요.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타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비즈니스 현상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이타적인 행위는 어디서 공동체 존재하고 가족이 존재하고 특별한 종교 집단에서 존재하는 것이지 일반 비즈니스 현장에서 이타주의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없어요. 없다는 말은 너무 극단적인 말이니까 그러면 확률로 말을 있긴 있습니다. 다만 확률이 매우 낮아요. 얼마일까요? 0.000000001% 정도.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이 비즈니스에서 존재한다는 것이 용이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나모리 가즈오의 결단의 내용을 가만히 지켜보고 나서 느낀 생각이 그가 뭘 결정했냐면요. 이타주의를 결정한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저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경영자 중에서요. 이타주의를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 봉사하겠다는 태도 있잖아요. 이타주의를 결정한 경영자를 저는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합리적이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잘해줄 수는 있죠. 그러니까 보상을 더 많이 해줄 수는 있죠.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제가 봤냐면 10을 받을 만 자기인데도 불구하고 30이나 20을 더 주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협상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대가를 더 지불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나를 0으로 만들고 상대방을 100을 만드는 경우는 비즈니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없어요. 이타주의는 종교의 영역에 있는 것이지 비즈니스 영역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나모리 가즈오가 결정했던 초기 단계 결정을 가만히 보면 그 태도가 뭐냐면 이타주의예요. 뭐냐면요. 나는 사장으로서 회사를 위해서 나를 멸사봉공하겠다. 우리 직원을 위해서 내 자신을 100% 헌신하겠다. 이런 태도예요. 쉽게 말해서 같이 잘하자. 상생이잖아요. 그런 태도를 넘어서서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도 좋으니까 회사가 잘 되고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고 나는 종업원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전혀 차별이 없다. 나도 경영자지만 너도 경영자다. 당신도 경영자다. 우리 함께 공동 경영자. 우리 사이에서 높낮이는 있을 수가 없다. 이런 태도야. 이게 아메바 경영 탄생의 뿌리입니다. 아메바 경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아메바 경영의 원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사상이 있죠. 기업의 경영의 문화나 기업 경영 철학이죠. 철학이 아메바 경영의 뿌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경영 분석 기법과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아메바 경영의 개념이 거기서 탄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바 경영은 뭘 생각하냐면 아메바에 속해 있는 그룹 있잖아요. 그 멤버에 대한 태도가 경영자 태도예요.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예요. 우리 모두는 동업자예요. 동업자예요. 마치 똑같은 조직을 한번 제가 말해볼까요? 어느 공인회계사 사무실 있다고 생각합시다. 거기 보니까 공인회계사들이 모여서 회계법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조사해보면 전부가 독립채산지예요. 어찌 보면 개인회사예요. 그런데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브랜드를 같이 써요. 각자는 자기가 영업하고 자기가 일해요. 그리고 자기가 일하는 것만큼 자기가 보수를 가져가요. 그리고 일부 서로 공동으로 하고 브랜드 쓰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있잖아요. 회사에 남겨놔요. 예를 들어서요. 공통 경비로. 저는 그러한 조직을 컨설팅 회사에서 보고 있고 합동법률 사무소, 뭐 공인회계사 이런 곳에서 제가 이렇게 많이 발굴했거든요. 제조업에서 그런 경우는 없지요. 아메바 경영의 뿌리가 뭐냐면요. 나와 같이 일할 모든 종업원은 나하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경영자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내가 사장이고 밑에 직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교세라란 직업 직장 속에서 함께 일하는 동업자라는 거죠. 이러한 태도 속에서 어떻게 이걸 할 것인가. 이렇게. 그래서 전 사원이 경영자인 회사를 만들 생각을 한 거예요. 거창하게 우리 회사의 모두는 경영자입니다. 그렇게 뭐 써붙여놓고 그렇게 한 거 아니지만 이나모리 가즈오의 마음속에 나와 함께 일하는 이 10여 명 있잖아. 아까 뽑은 직원 10명에 대해서 내년 협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같은 창업자이고 같은 동업자이고 우리 같이 일을 하는 파트너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전 사원에 대해서 경영자 의식을 불러일으켰는데 여러분이 경영자 의식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말을 많이 들어요. 근데 이나모리 가즈오의 가장 큰 결정적 장점이 뭐냐면요. 그렇게 구호를 말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해버렸다는 게 결단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으로부터 아까 1959년부터 교세라를 창업한 초창기에 첫 번째 노사 분규라고 말할까요? 노사 어떤 그 갈등을 극복하면서 그가 내렸던 결단입니다. 여러분 그 결단은 일반 기업의 역사 가운데 정말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러한 결단하는 경영자를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없어요. 저는 그동안 우리 국내나 일본이나 전 세계 많은 곳으로부터 존경받는 경영자를 많이 이렇게 직접 간접으로 많이 접촉을 했거든요. 직접 접촉은 간접으로. 그렇지만은 아까 상생의 개념은 다 가지고 있어요. 좋은 분들은. 존경받는 기업 중에서 상생의 마인드를 안 가지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타주의를 결단하고 행한 사람은 없어요. 그건 종교인밖에 없어요. 종교인 외에 이타주의를 기업 경영에 반영해갖고 한다.
그건 제가 보기에 뭐 불가능합니다. 아메바 경영은 이제 드디어 우리 모두가 동업자야. 그래서 우리 모두 동업자이고 우리 모두 사업하는 겁니다. 자, 그럼 사업을 어떻게 할까요? 일을 하면 공정의 프로세스라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자, 누구는 첫 번째 작업을 해. 예를 들어 가공을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조립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뭐 할까? 도금을 한다 할까? 그래서 몇 가지 작업들을 거쳐갖고 마지막으로 검사를 해요. 역할 분담하고 일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 동업자 아닌가? 우리 모두를 독립된 공장과 업체와 회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우산이 있어요. 교세나 우산 속에 원자재 100원에 사다가 우리 직원들이 일해가지고 1000원에 팔았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사이에 몇 사람이 일을 하고 공정을 작업하잖아요. 그러면 내부적 이하이고 일하는 게 똑같고 사이클 타임도 비슷하고 있어 입장이 비슷하니까 그냥 N분의 1로 해가지고 몇 사람 작업한다 했으니까 전체 만약에 100원에 들어와서 1000원에 팔았다면 부가가치가 900원 있잖아요. 부가가치가 900원 있으면 만약에 이 공정이 9개라고 가정한다면 공정마다 100원씩의 부가가치를 할당할 수가 있잖아요. 할당. 무슨 말이냐면 자,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은 100원에 원자재 샀다가 200원에 물건 판 거예요. 별도 회사니까. 그죠? 두 번째 사람은 200원에 물건 사다가 300원에 물건 파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300원을 사다가 400원에 파는 거죠. 맨 마지막 사람은 900원에 사다가 내가 작업해갖고 1000원에 파는 거예요. 독립된 사업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정외주라는 단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보면 열처리를 한다, 도금을 한다, 특수작업 우리 산에 할 수 없으면 공정외주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외주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근데 전체 부가가치 금액이 얼마인데 공정이 몇 개니까 전체 부가 금액 1000원이라 합시다. 공정이 5개 거치면 비교해봐가지고 별 문제 없다면 200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관계된 사람이 상의해봐서 이 일은 부가가치가 얼마다. 얼마의 원자재 가져가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일해가지고 얼마에 팔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일하는 거 보니까 일의 수고의 노력의 정도가 어쩌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기 좋겠다. 라고 하면 뭐 할 수 있냐면요. 공정별 원가를 할당할 수가 있어요. 공정별 원가를. 자, 여기는 일을 엄청 많이 해요. 여기 일을 좀 적게 해요. 당신을 두고 하니까 당신은 2배 줘야 되겠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거에 맞춰서 아까 다 똑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900원의 부가가치를 9명에게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면 합리적으로 관계된 사람 다 합의해봤는데 일하는 게 달라요. 이 사람은 얼마 일하는 게 좀 약해요. 이 사람 좀 많이 해요. 그러면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150원, 이 사람 50원 할 수 있잖아요. 100원, 100원이 아니고 당신 150원. 하나 하는데 150원의 가치를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당신은 50원 주고.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회사, 교사라는 회사 하나 있지만은 회사 안에 개인 회사들이 쫙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한 달이 지났다고 계산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뭘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각 회사가 돈 버는 게 있겠네요. 돈 버는 게. 회사마다 일하는 게 어떤 사람은 잔업도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 많이 하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하고 서로 일하는 사람이니까 월말을 가가지고 계산하면 이달에 회사의 총 부가지급은 얼마단 토탈 부가지급이 나올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달에 총 매출을 봤더니 100억을 한 거예요. 근데 원자재는 10억 원어치 샀어요. 그럼 이달 한 달 동안에 우리 회사가 총 가져온 부가가치는 90억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90억을 아까 말한 계산 논리로 쭉 나누면 개인별로 다 할당할 수가 있잖아요. 할당할 수 있죠. 할당하면 어떤 사람은 아까 90만 원 부가 중에서 이제 나눴으니까 5만 원 사람들, 5만 원 사람, 누구는 10만 원, 어떤 사람 20만 원 사람도 있겠네요. 그러면 다 모였을 때 이번 달에 우리가 이만큼 돈을 벌었는데 이익도 있겠네요. 그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일했다. 그러면 등수가 나오겠죠. 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잘한 사람 보너스 조금 더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의사항. 조금 더 주는 거예요. 격려 차원에서. 터무니없이 많이 주거나 그만큼 생산성 2배 오른다 해서 2곱을 더 주고 이러면 완전 이제 그러면 독립사업가네요. 그렇죠? 저기 팀워크 관련해서 거기까지는 하지 않지만 야, 그래도 이 사람이 2배나 남보다 일을 많이 해서 회사에 기여가 많은데 좀 더 줘야 될 거 아니냐고 하면 다 동의하는 거죠. 보너스를. 그래서 얼마 더 줄까? 한 12% 더 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8% 더 주는 거예요. 평가해가지고 평균이 뭐 있을 거잖아요. 그 계산해서 조금씩 1% 더 주고 3% 더 주고 5% 더 주고 7% 더 주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숫자 너무 크니까 와 그래서 한 12%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생색이 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팀워크 속에서
무슨 우리 모두가 협력해서 회사가 이렇게 커졌고 잘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커졌으니까 회사에 커진 것에 대해서 모두가 보람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경영자예요. 그리고 내가 남보다 수고를 더 많이 성과를 많이 냈어요. 성과를 많이 냈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한테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째째하게 내가 수고한 거 다 가져오지 않아요. 왜? 모든 사람 협력해서 같이 일했으니까. 그렇죠. 내가 인정받는 거예요. 뭐라? 조금 더 보너스 약간 더 받는 거라서 충분히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어느 팀이, 어느 개인이 일을 너무 잘해서 남보다 3곱 더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보조 1명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보조 1명. 그죠? 아니면 그 일이 뭐 혼자 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2-3 사람이 됐어요. 근데 다른 데는 아까 평균 부가가치 금액이 얼마랄까? 10만 원씩 해요. 예를 들어서 한 10만 원 하고 9만 원 하고 8만 원 돼. 여기 혼자만 45만 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N분의 1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 보통 10만 원 정도의 부가가치 금액을 다 내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45만 원 하고 있다 이거. 그 사람은 회사 기여한바도 크네요. 뭐가 크니까 뭐 너무 잘하고 있고 모델이긴 하네요. 근데 다른 데 10만 원인데 12만 원, 15만 원이야 받을 수가 있지만 20만 원 넘어가서 30만 원, 45만 원 해버리면 이게 언밸런스가 되잖아요. 이게 균형이 깨지잖아요. 그때 회사가 뭘 상의하냐면 45만 원을 둘러 쪼개면 안 될까? 그 팀 인원도 많고 일도 많이 하니까 팀을 2팀을 짜서 아까 말한 잘 되는 조직 있잖아요. 잘 되는 조직은 A반, B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A반, B반 쪼개면은 그게 반 줄 수 있잖아요. 매출액이 내가 혼자 내가 팀장이에요. 내 밑에 몇 명 갖고 했는데 다른 팀은 한자든 둘이 하든 다른 팀은 10만 원 정도 하고 있는데 나는 45만 원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커요. 너무 크니까 3팀 쪼개가지고 15만 해서 3팀으로 나눌 수가 있죠. A조, B조, C조. 그러면 다른 데하고 좀 균형이 맞잖아요. 밸런스가. 어느 팀이 하다 보니까 5만 원밖에 안 되는데 2만 원, 3만 원밖에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팀이 2만 원, 3만 원 안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저쪽 팀 맞잖아요. 저 팀이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할 수 있나요? 통합할 수도 있죠. 회사로 봐서는 전체적인 밸런스를 좀 맞추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N분의 1을 생각해요. 그러나 잘하면 인센티브를 약간 줘요. 약간 뭐 계산기 정확히 들어가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런 거 아니고 우리 팀으로 일하는데 우리 중에 상대적으로 회사 발전에 기여를 많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박수 쳐주는 거고 약간의 보상을 해줘요. 그러나 우리는 전부가 팀원이고 전부가 같은 동업자예요.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주고 너무 혼자 치우치니까 N분의 분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론상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업이 잘 되는 어떤 파트나 일이 많은 파트는 계속 분화 작업을 계속 하겠네요. 계속 쪼개지고. 그렇죠? 아주 잘 안 되는 데는 없어져 버리겠네. 옆에 통합돼 버리죠. 그 모습이 아메바 세포 분열, 단세포인 아메바 세포 분열과 모습이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자, A조가 있고 B조가 있는데 A조 직원이 4명 있고 B조 직원이 4명 있는 거죠. 근데 B조가 매출이 A조보다 2배 많아진 거예요. 2배 많아졌으니까 우리 조장 티오라 할까 뭐 이 기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B조가 어느 순간 갑자기 2 몫을 하게 됐으니까 우리 4명을 2쪽 내가지고 2명 하면서 어깨는 A조, B조 그랬잖아요. 근데 A조, B조, C조 이런 순간 3조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밸런스가 맞게 된다는 거죠. 잘 되는 쪽은 계속 분할을 하고요. 안 되는 쪽은 통합해버리고 그 회사 전체로 와서는 평균적으로 밸런스를 맞춰가도록 운영하게 된다면 모든 조직의 리더가 자기 사업이니까 전사를 위해서 아까 N으로 나눠진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이죠. 현재 교세라가 처음 사업의 아메바 조직이라는 개념을 독립채산제로 어쩌면 사업 부문별 독립채산이죠. 사업 부문별 우리 파트 그리고 각자가 회사 같은 개인 회사 같은 나는 얼마에 100원을 사다가 200원을 나는 납품했어요. 어디 납품한 거? 내 고객은 100% 후공정이에요. 후공정이 내 고객이에요. 또 누구 중간인 사람 얼마에 사다가 얼마 납품했어요. 전공정도 고객이고 후공정도 고객이고 얼마 받아서 내가 얼마 가져서 독립적으로 일해요. 그렇죠? 처음에 아메바 수가 10개, 20개 됐겠죠. 근데 시간이 가면 회사가 커져가니까 아메바가 좀 늘겠네요. 그래서 50개가 되더니 60개가 되더니 80개가 되더니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교세라로서는 매우 큰 회사예요. 매출도 크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조직이 너무 커지면 관리가 좀 한계가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적으로 분화했어요. 그래서 오늘 현재 교세라의 아메바 숫자가 3,000개라는 거예요.
3,000개라는 말은 교세라는 회사가 3,000명의 사장이 근무한다는 말로 말하는 게 대충 맞아요. 3,000명의 아메바의 리더가 있잖아요. 리더는 수평 조직이죠. 교세라는 어떤 회사입니까? 3,000명의 사장이 동업자 의식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회사가 경영되고 있는 회사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 3,000명이 고정된 나는 팀장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이 잘 되면 나는 또 두 쪽 나올 수가 있고요. 일이 내가 안 되면 다른 팀에 흡수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말하는 기득권 없이 살아있는 생명체 같이 플렉시빌리티를 가지고 내가 오늘은 우리 중에 신입사원 한 명 들어오잖아요. 신입사원 들어왔어요. 우리 이제 교세라 이야기입니다. 신입사원 한 명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누구 좀 떨떨 발 빠른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하는데 하나 분화가 좀 필요해요. 네 팀장 할래? 이랬어요. 신입사원에게. 제가 해볼게요. 누가 우유타면서. 근데 그래서 그나가 입사한 지 2달밖에 안 돼, 3달밖에 안 된 사람이 아메바 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매우 능력이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세요? 막 커져갈 수 있어요. 커지면 분화되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능력별 대우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조직에서요. 상하관계가 있고 연공서이라는 말도 있고 능력보다는 인간관계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것은 회사가 다 동업자예요. 동업자 회사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교세라는 회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초기 내부 직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고객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이 딱 부합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에 품질관리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물건을 납품하다 보면 고객들에서 뭐려고요? 아니 교세라는 품질관리 좀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목소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이제 품질관리를 어떻게 할까 이제 연구하면서 뭐 내부 발탁을 하보니까 영역이 안 들어가고 외부 영입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빼온 돌, 박힌 돌 뭐 이런 말 하면서 이거 이 갈등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교세라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직원 간부회의 한다는 말이 뭐합니까? 사장단 회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다 똑같은 사장이에요. 사장단 회의를 하면서 뭐라고 이거 품질 관리 잘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답이 나오겠네요. 안 되겠습니다. 품질 전문가 하면 영입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풀어보니까 품질 전문가. 여러분 품질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말은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 영입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 영입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밑에서 일해야 돼요. 그게 일반 조직에서요. 허용이 잘 되질 않아요. 그때 쓰는 용어가 기득권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조직이라도 4단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자리 잡기 시작하고 10년 되면 또 자기 있고 그래서 나오는 용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 사람 이런 말도 있고 내 자리를 보존하는 거 나는 정년퇴직해야겠다 생각하는 거 내가 안 쫓겨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교세라에서는 다 경영자니까 경영의 회사에 공통 문제 생겼을 때 같이 똑같은 입장에서 모두가 사장이에요. 이나모리 가지오가 사장입니까? 아니요. 아메바 다 사장이에요. 다 사장이에요. 이나모리 가지오에 대한 아메바의 리더가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걸 가져가는 게 없어요. 누구보다도 나보다 더 열심히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나를 줄 생각만 하고 있지 가져갈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이나무를 가져 사장이 돼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나무를 가져 사장이 우리 회사가 잘 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좀 바꿔서 당신이 사장이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받아들여져요. 더 멋있는 것은요. 이나무로 가져 사장이 직원들에게 대해서 야단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느 사장이라도 종업원에게 야단을 치면 모든 종업원은 100% 잔소리로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쉽게 말해서. 겉으로 들어요. 사장이니까. 그래서 좀 바꿔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회사를 위한다고? 자기 위해서인데. 그럼 그거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랍니까? 머리로는 들은 채 하지만 이게 들은 채 하죠. 마음은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이나무리 가지오는 입장이 거꾸로요. 반대예요. 아까 아메바 리더들 있잖아요. 지금 전상훈이라고 말은 딱 맞아요. 누구라도 아메바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분화할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은 지금 저 팀원 같아 보이지만 일 잘하잖아요. 분화할 거예요. 분화하면 바로 다음 달에 그 리더가 될 거예요. 그쵸? 전 정호예요. 다 리더예요.
그들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우리 회사가 초인류화 되려면, 일 잘하려면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정리정돈 잘해야 될 것 같다. 정리도 잘해야 될 것. 왜 안 하냐? 당신 그런 태도로 일해갖고 회사 잘 되겠냐? 나는 걱정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킨다기보다는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탄생한 게 교사라의 아메바 경영의 원천이에요. 많은 경영 전문가들이 아메바 경영으로 해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저게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저게 언제 스톱할 것인가? 그리고 저게 무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가다가 멈추지 않을까? 많은 의구심 속에서 이걸 이제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많은 경영자들이요,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처음은 당연히 창업한 초창기는 헌신하죠. 회사가 어느 정도 커지고 안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이제 뭐랍니까? 명예를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거기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향유하려고 생각하고 좀 나쁘게 말하면 좀 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겸직하기 시작하고 협회장에 출마하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 회사 키워서 내가 그 회사 사장이고 내가 오너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회로부터도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장의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은 뭐 명분은 좋네요. 비즈니스 영업차 일주일에 3번씩이나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고 열심히 하는. 그리고 이제 명분이 있어요. 영업차. 고객을 이렇게 만나서 고객 관리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행위고 사회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나모리 가지오 이 사장은요. 교세라를 떠날 때까지, 우리로 말하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마지막 날까지 초심을 가지고요. 전 직원 중에서 과장에서 말하면 3배 일 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직원을 섬겼어요. 직원을 위해서 일했어요. 이건 경영자의 헌신입니다. 이분의 어떤 태도가 너무나 좋게 돼요. 이분에게 어느 누구도 감히 시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건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게 교사라에 대한 평가한 많은 문서들이나 자료나 책자들이 있고 뭐 평가들이 있는데 뭐라고까지만 교세라는 이게 무슨 사교 집단인 것 같다, 무슨 종교 집단인 것 같다. 이건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말하기가 좀 안 맞는 것 같다. 뭐 세상에 저런 법이 있느냐? 사장 일하는 것도 사장답지가 않고 종업원 하면 종업원답지가 않고 서로가 답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경영 있잖아요. 상식적인 경영에서 사장은 어떻다는 우리가 아는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그렇죠? 종업원 신입사원을 생각하면 신입사원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교세라를 보고 있으면 그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종교 무슨 거 이렇게 단체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회사가 아니고. 여하튼 그 속에서 훈련되고 성장한 인재들이 지금 현재 교세라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기업 문화로서 그죠? 기업의 경영 철학으로서 잘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나모리 가지오 회장이 그 평생의 경영의 태도를 모아서 12가지의 경영 원칙을 발표했어요. 12가지. 경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게 뭐죠? 아메바계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기업의 경영은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그 12가지의 경영 원칙이 일반적인 기업의 경영 원칙과 안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말해요. 정직하게 경영하시오. 이렇게 말한다. 진짜 이거죠. 경영하게 경영하죠.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머리로 이해 다 하죠. 근데 업종에 대해서 따라 여러 면에서 저희는 리베이트 제도라는 게 관행이라서 이런 말 있잖아요. 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업종과 분야에 있어서의 많은 행위라는 게 있잖아요. 그 행위하고 교사에서 말하는 경영 방식, 우리는 이렇게 일하는 게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교과서 같은 도덕적인 이야기 같은 것을 했을 때 그게 일반적인 회사에 통용될 수 있는가 이거죠. 안 돼요. 그래서 모방이 불가능해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시장이 뭐라 했습니까? 교사라의 아메바 조직의 가장 핵심 원리가 뭡니까? 이타주의예요. 이타주의. 사장이 이타주의를 100% 솔선수범했어요. 내가 이렇게 하니 여러분도 나랑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평생 주장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같이 사는 모든 사람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타주의의
경영 방침과 경영 철학을 가지고 운영되는 조직이 일반 조직과 형태와 결과가 같을 수가 없잖아요.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현재의 교세라라는 회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세라는 뭐 특별한 사교, 종교 집단 같다 이렇게 해서 좀 안 좋은 평가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그건 특별하다. 이건 정상적인 조직이야 되는 게 그것은 벤치마킹 할 수가 없다. 그거 가져다가 어디다 써먹겠느냐. 나는 그런 이타주의가 아닌데 나는 그냥 합리적으로 상생인데 나하고 경영차이 안 맞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말해서 그냥 이걸 아주 이다나 특별 취급. 그건 예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일본항공이라고 JAL 일본항공이 경영이 너무나 어려워졌어요. 경기 불황이라서 너무나 안 좋아졌어요. 일본항공은 일본을 대표하고 있는 항공사예요. 경영이 어려워지고 적자가 심해지고 곧 망하게 돼서 부도나게 된 거예요. 일본 국가 전체적으로 큰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나모리 가즈오씨 교세라는 이렇게 큰 회사 됐고 안정됐으니까 당신이 잘 경영 맡아가지고 경영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찬반이 존재했죠.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에 대해서 교세라 쪽에서는 아주 신적 존재이고 그 이미 종교 집단 같고 그 안에서는 모든 게 똘똘 뭉쳐 있는데 매우 잘하고 있고 이분이 아주 엉뚱한 일본 환경에 와가지고 여기다 아메바 조직을 만들 건가? 비행기? 글쎄 그쪽은 교세라는 소재 산업이에요. 반도체 같은 거 이렇게 하거든요. 제조업이에요. 근데 일본 항공은 서비스업이에요. 비행기예요. 그러니 A사의 성공 사례가 B사로 되겠냐 이거죠. 부터 시작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실수하는 거다. 그냥 가만 놔둬라. 좋은 모양으로. 괜히 옮겨 이식했다가 일본항공 망할 뻔한 거 진짜 망해버리고 이나모리 가지고 그 좋은 명성 훼손되도록 하는 거 이건 별로 지혜롭지 않은 것 같다. 그건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업종도 다르잖아요. 특성 다르잖아요.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찬반이 있었어요. 근데 이나모리 가즈오가 결단했어요. 그래요? 제가 한번 맡아서 해볼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나모리 가즈오가 잘에 갔죠. CEO로 갔죠. 그리고 교세라에서 있었던 모든 경영의 방침을 똑같이 횡격전개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최고 흑자를 내면서 경영을 회생했어요. 그래서 그는 경영의 신이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아메바 경영이라는 것이 이제 보편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면 모든 기업이 누구라도 아메바 경영의 원리 원칙을 적용하면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영의 하나의 경영 모델은 베스트 프랙티스는 아메바 경영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잘 덕분으로 조명되기 시작했어요. 잘 있기 전에는 일부 산업들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소재 산업 분야랄지 제조업 분야랄지 몇 개의 산업 분야에서는 교세라라는 회사랄지 이나모리 가즈오에 대한 어떤 존경심과 또 거기에 대해서 배우려는 마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보편화를 가져가 못했죠. 그런데 이분이 아까 말한 일본 항공의 경영에 부도나고 국가적으로 큰 위에 있을 때 대표에서 그런 초청을 받았고 그는 그곳에 갔고 가자마자 그 사람이 태도 바꾼 게 아니고 똑같은 모습과 똑같은 행위로서 그 일을 했는데 그게 잘에 관계된 일본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을 충분히 설득시켰고요. 어떻게 설득시키냐서 아주 쉽게 설명할까요? 마치 제가 자료를 가만히 보고 느낀 생각이 뭐냐면요. 처음 자기가 창업했을 때 10명의 신입사원이 설득이 안 됐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이나 잘이라는 회사에 가서 종업원을 만났을 때 말했던 모든 말이 뭐가 됩니까?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그렇죠? 근데 교세라를 변화시키고 교세라를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새로 했던 그 똑같은 내용으로 어떻게 했어요? 일본 항공 모든 직원들을 간부들을 설득을 한 거예요. 설득돼 버렸어요. 그리고 회사가 매우 좋은 모델로서 성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일본 항공이 부활하면서 성장하면서 회복하면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자부심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나모리 가즈오의 아메바 경영이 재조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경영혁신 기법으로서 드디어 뭔가 전 세계에 이제 팽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우리가 그중에서 10개를 다 못 배우더라도 12개를 다 못 배우더라도 3개든 5개든 배우는 것만 쓸모가 있는 거 아닌가? 도움되는 거 아닌가? 그럼 그거라도 또 뭐든지 우리가 그걸 좀 뭐 해봤으면 좋겠다.
그죠?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이제 드디어 연구하기 시작하고 모방하기 시작하고 벤치마킹하기 시작해서 오늘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실제에서 이 회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잖아요. 원칙들에 대한 그러면 이제 아까 겉모양은 다 말했으니까 이제 내부 있죠. 내부에 있어서 어떤 원칙들이 이곳에 작동되고 있는 것인지. 그렇죠? 아까 말한 아메바 조직이라는 게 그 독립채산제를 하는 건데요. 시장 앞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독립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큰 조직이 돼버리면 융통성이 별로 없겠지만은 작은 조직으로서 독립적인 단위를 만들어서 셀을 만들고 이렇게 아메바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잘 되면 또 쪼개고 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너무 작아서 안 되면 옆에 있는 아메바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하관계가 없어요. 모두가 수평관계예요. 수평 조직으로서 서로가 전체의 팀워크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분화 해가지고 지금 세포가 셀이 그리고 아메바 숫자가 교세라 같은 경우는 3,000개까지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3,000명의 사장님이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수평하게 이기심을 버리고 여러분 모든 회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등수맥이잖아요. 등수가 높아지려고 경쟁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극복한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 사람의 심리 있잖아요. 일반적 관계에서 거의 어렵거든요. 매우 어렵거든요. 되질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극복해서 이타주의라고 하는 경영 방침을 모든 경영의 내부적으로 이룬다는 것. 그것은 진짜 이타주의를 몸으로 헌신을 한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보기에 내가 사업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는 결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1:1 대응의 원칙 그랬어요. 1:1 대응의 원칙이라는 어떤 말이냐면 물건과 정보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건과 정보가 같이 간다. 1:1 대응의 원칙. 물건과 정보가 같이 간다면 약간 바꿔서 말하면 물건이 이동하잖아요. 그럼 바로 정보도 같이 이동해야 되는 거죠. 하나 만들었으면 하나의 정보가 같이 정보 떠야 되는 거죠. 쉽게 해서 나중에 처리할게, 뭐라 처리할게, 이번에 한 번에 이런 말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루어진 모든 것은 바로 정보와 그것이 1:1로 바로 같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 동시에 움직이게 되면 뭐가 허락하지 않냐면 비축한다는 용어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번 주문이 10개가 왔어요. 이번 주문이 10개 왔어요. 그러면 자재가 10개가 필요해요. 10개 필요하면 일반 회사에서는 제가 구매팀입니다.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요. 100개 단위로 팔고 있어요. 자, 제가 만들어서 오다 받은 거 10개를 만들더라 했는데 시장에 가서 보니까 10개로 안 팔아요. 100개 단위로 묶음이 100개예요. 그리고 100개에서 가격을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면 아니 내 10개가 필요한데 이렇게 말했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10개요? 아니 그러면 이거 깨야 되는데 쪼개야 되는데 그거 깨지면 쪼개고 나면 이거 파는데 불편한데? 라고 하면서 당신이 진짜 원한다면 10개를 산다면 개당 20원이라는 거예요. 100개를 사면 개당 5원인데 이 문제가 발생해요. 무슨 말? 내가 필요한 양은 10개예요. 여러분 한 개 100개를 다발로 사면 개당 5원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한 개씩 사서 10개를 살려면 20원 달라. 4배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회사가 구매 담당자가 어떻게 합니까? 100개를 사요. 왜냐하면 리피트 오다를 생각해서. 그래서 재고가 있게 되죠. 교사에서는 지금 물건을 사고 팔고 막 흘러가잖아요. 주문이 제가 이제 교사라 아메바의 사장입니다. 잘 보세요. 10개 분을 주문을 받았는데 10개 분을 주문을 받았는데 10개 분을 만들면 팔면 10개 분의 돈을 내가 이체를 받잖아요. 매출이 10개 분의 매출이 나한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재를 100개 분을 사버리는 순간 배보다 배꼽이 커져가지고 받은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아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산이 채산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 10개가 필요하면 10개만 사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방법을 연구해야 돼요. 어디 이제 쉽게 말해서 100개 이제 내골 잘해가지고 아까 100개를 하면 한 개 5원인데 10개 사면 한 개 6원 줄 수는 있겠네. 조금 프리미엄 봐서. 그렇지만 10개를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갖고 10개만 사는 거예요. 재고 없이. 이게 아메바 경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죠. 무재고 생산관리 시스템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무재고라는 말은 쉽게 just in time을 말해요.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만큼 필요한 것만 그대로 just in time, 지트로 딱딱딱 하면서 흘러가는 방식이 지트, just in time이라고 그래요. 자, 여기는 다 독립채산제니까. 독립채산제니까 필요한 양만큼만 만들고 필요한 양만큼만 생산하고 필요한 양만큼만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받는 것도 그것만 받걸. 나가는 것도 그것만 받아. 그러면 생산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오다를 주고 있는 고객이 결정해요. 계획 생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비축 생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내가 일거리가 없어요. 내가 자재를 사다가 내가 뭘 가져다가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 나중에 팔 생각을 해요. 그게 성립되지 않아요. 아메바 조직에서. 매출이 제로인데 평가는 1단위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건은 나가야지 매출이 되는 건데 그걸 위해서 내가 사오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짝이 맞아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게 1대1 운영 시스템. 자, 원하는 물건과 원하는 정보 있잖아요. 서류 1대1로 일치해서 숫자와 모든 게 정확히 맞도록.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 지금 많은 회사의 가장 경영의 어려움 중에 가장 대표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예측 생산에 대한 문제들하고 비축에 대한 문제들하고 포캐스팅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맞거든요. 이게 불확실하니까 예측했던 것과 결과가 미스매치가 많이 생겨요. 거기서 생기는 어떤 애로사항이 엄청 많이 생기고 있죠. 아메바는 기본적으로는 생산 방식의 관점에서 딱 보면요. 수주 생산 방식이에요. 주문 생산 방식이에요. 고객이 오너십을 갖고 있어요. 고객이 오다 주면 관련된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양만큼만 생산, 판매, 움직이고 이동이 다 이루어서 그대로 쫙 해서 방식으로 돼 있어요. 일이 없으면 아메바 매출 실적이 적어지니까 아메바가 소멸돼 버리기도 해요. 잘 되는 사업부가 있고 거기 오다가 많은 사업부는 아메바가 막 커져가고 있고 막 분화시키기 시작해요. 오다가 없는 사업부는 일감이 없으니까 쪼그라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옆에 그렇지 않아도 이게 아메바가 뭐 이렇게 커지니까 사람을 흡수 합병해버려요. 일 많은 아메바가 일 적은 아메바가 있으면 일만 아메바는 사람 필요하니까 좀 같이 하면 안 돼요? 보면 숫자 차이 나요. 여기는 아메바 아까 매출이 하겠잖아요. 여기는 15만이에요. 여기는 5만이에요. 그렇잖아요. 15에서 5만 흡수해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능력 있는 아메바가 있으면 흡수 합병을 많이 해버릴 수 있겠죠. 능력 없는 아메바가 있으면 흡수 당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흡수한 아메바는 커지면 분화가 되죠. 쪼개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3년 지나고 아메바가 50개로 늘어났다. 여기는 10개로 늘어났다. 근데 이런 차이는 좀 있겠네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수평조직에서 그래서 생산의 모든 것이 아까 말한 1대1로 넘어가고 저스틴 지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새 이제 일본식 경영 방식 생산 방식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수주 생산 방식과 지트예요. 근데 아메바 조직에서 수주 생산과 지트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1대1로. 과잉 생산하지 않고요. 더 많이 생산 안 하고 비축 생산 안 하고 사오는 물건 사오는 재고 있잖아요. 재고, 비축 재고 가져가지 않아요. 10개 주문했는데 15개 사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10개 적으면 10개를 가져서 10개를 만들어요. 그리고 10개를 내보내는 그런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 아메바 경영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더블 체크 원칙이라는 게 더블 체크. 더블 체크를 조금 바꿔서 하면 크로스 체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앞에다 놓고 먹지 마라 했을 때 안 먹을 수 있는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유혹을 받은 고양이가 자기가 좋아하는 생선이 있는데 앞에 놓고 너 고양아 너 이거 너 절대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지 마. 되겠냐 이거예요. 회사에 있어서요. 어떤 모든 서류나 모든 업무도 있잖아요. 업무가 자기 혼자서 100% 완결 독점이 돼버려요. 자, 제가 물건을 사고 제가 물건을 결제하고 제가 물건을 뭐 다 처리해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이 견제가 없고 통제되지 않고 남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 같으면 본의 아니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실수할 수도 있어요. 자기의 권한 속에 있으니까. 이건 나밖에 모르니까. 그죠? 교사에서는 어떤 생각이냐면 모든 아메바 있잖아요. 모든 정보는 사장이 아는 정보와 아메바 팀장이 아는 정보와 우리 회사 전 직원이 아는 정보가 이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 정보에 있어서 상하 간에 있어서 등급의 관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정보는 반드시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이 동일한 권한으로 정보를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격리 담당자로 생각합시다. 돈이 들어오고 돈이 나가요. 근데 그 통장 관리를 내가 해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좀 천천히 넣을 수도 있고요. 자, 오늘 돈 받았어요. 내일 입금할 수도 있어요.
입금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든다면. 그리고 기간으로 봐서 맞으면 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월말 마감해요. 원래로 월요일날 입금할 거 화요일날 입금하면 문제 있겠어요? 입금하는 건데. 그죠? 근데 그것이 아까 오픈돼 있다고 생각합시다. 내가 월요일날 우리 회사 돈 받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통장에 입금이 안 돼 있으면 내 담당자, 관계된 사람이 나한테 오늘 얼마 돈 들어왔다는데 왜 통장에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미안, 죄송해요. 제가 입금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바로 입금하려고요. 아, 그러세요? 뭐, 그럼 알겠습니다. 이런다 이거예요. 어떻게 빼먹을 수가 있겠어요? 쉽게 말해서. 어떻게 그것을 부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뭐야? 더블 체크라고 해요. 교세라에서는 아메바 조직을 하는데 모두가 어떤 아메바로 갈 수 이동과 모든 것들이 아까 말한 자연 생태계의 속성에 의거해서 그건 누가 조정합니까? 사업이 조정해요. 고객이 결정해요. 어느 사업이 잘 될까요? 능력 있고 고객에 만족되고 주문 많이 받으면 아메바가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플렉시빌리티가 매우 높기 때문에 뭐가 하면서요? 고정적인 조직 형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득권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내 일은 언제라도 인수인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능들에 대한 것이 더블 체크 기능을 딱 해서 정직하게 모든 일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걸 맞춰놓은 것이 일반적인 기업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추구하고 있지만 잘 되고 있지 않는 게 있는 게 완벽주의라는 게 있어요. 완벽주의요. 완벽주의는 고품질을 의미하는 거죠. 완벽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네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완벽주의라기보다는 너무 지나치게 좀 완벽이라는 말보다 집착이라는 말이 더 맞을 정도로 그렇잖아요. 좀 너무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지나친 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보기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어요.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포장 박스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포장 박스는 스마트폰 포장 박스는 유효 기간이요. 운반할 때 보관성 있잖아요. 잘 보호해야 되겠죠. 그리고 소매선에 가는 순간 포장 박스 어떻게 됩니까? 해체가 되고 쓰레기통에 들어가요. 포장 박스는 알맹이 스마트폰이 중요하고 이게 보호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써져 있는 글씨의 폰트나 위치나 색상이 그렇게 민감할 수 있겠습니까? 좀 봐줄 수가 있죠. 스마트폰의 포장 박스의 칼라 문제 때문에 48번 빠꾸 시킨 사람이 스티브 잡스예요. 이제 2번, 3번이야 우리가 정상으로 볼 수가 있죠. 좀 제대로 이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정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스티브 잡스는 완벽주의를 좀 지나치게 키워서 제가 집착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 정도까지 자기가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조그만 빈틈도 절대 허락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래서 뭐라 할까? 이것은 어떤 산업인과 어떤 제조의 어떤 개념보다는 예술인의 경지에서 예술인의 경지에서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완벽주의에서 아주 특별한 완벽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에 못지않게 교사라가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 모두는 다 적당한 품질을 생각해요. 적당한 품질. 교사의 완벽주의는 아까 말한 애플만큼은 따라가지 못하겠지만 애플은 따라가지만 결국 고객 만족을 위해서는 고품질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객이 클레임 받았다 하면 실패 코스라는 것이 배보다 배꼽이 커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지혜로운 거 뭐냐면요. 양품만 납품하는 게 무조건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애프터 서비스 있잖아요. 이게 제로 되는 게 좋은 거예요. 클레임이 제로 되는 게 좋은 거죠. 교세라가 뭘 도전했습니까? 클레임 제로에 고객 만족도 100%에 애프터 서비스 제로에 도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객의 눈높이는 계속 올라가고 변화가 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면 교세라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일까?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하나 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부가가치 금액을 200씩 계산했어요. 5명이. 그래서 다 5명이 일하고 있는데 전부 해서 1000이라는 부가가치를 금액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고객이 갑작스럽게요. 100원 깎아달래요. 자, 우리 지금 아메바 5개가 있거든요. 1000의 부가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공평하게 200씩 나눠 가졌어요. 근데 고객이 그래서 1000을 납품했는데 고객이 어느 날 10% 디스카운트 해달래요. 그래서 납품가액이 900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900이 됐으면 깎인 팩을 어떻게 나눌까 이제 이 문제.
5명의 아메바 중에서요. 제 생각에 은근히 앞에 있는 4사람 입 딱 다물고요. 맨 마지막만 바라보고 있을지 몰라요. 뭐냐면 나는 그때 내가 받은 거 그때 납품해요. 내가 하는 일 똑같아요. 변화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맨 마지막 사람만 어떻게 합니까? 200을 받았는데 받는 돈이 1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왜 아까 1,000원의 부가 900으로 됐으니까. 이건 페어하지 않죠. 그러면 당연히 아메바 리더들이 모였을 때 또 당연히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말하겠어요? 우리 모두 1,000이 그렇잖아요. 1,000이 900이 됐으니까 10% 줄었으니까 다 10% 깎자. 200이지 각각 180씩 하자. 라고 분명히 누가 제안하겠지요. 그랬을 때 관계된 사람 중에서 그것을 좋게 판 사람도 있겠지만 안 하려고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공정은 200 밑으로 못 줄여.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이 문제가 아메바주에서 아까 말한 생기지 않을까요? 생겨요. 일반적인 조직에 사람이 사는 조직에 그게 안 생길 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때 이나모리 가조의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고객이 1,000원짜리 물건을 900으로 100원을 깎았다고 한다면 우리 회사에 어떤 목적이 발생하면 100원의 원가 절감이라는 임무가 발생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비용이 100이 줄어야 된다는 거죠. 납품가가 100원이 줄었잖아요. 줄었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건가? 적자 볼 수는 없잖아요. 손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가 공동체적으로 뭘 하냐면 고객의 납품가가 100원이 떨어졌다면 우리는 비용을 100원 줄여야 돼요. 개선을 해야 돼요. 얼마만큼? 이용효과가 100원만큼 개선해야지 우리는 이익률이나 이익액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부가가치를 손상 안 당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경영의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전체를 뭐합니까?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품질 혁신을 어떻게 할까요? 아이디어를 내야죠. 원가점은 어떻게 해요? 아이디어를 내야죠. 여러분 이 결과로 아주 기가 막힌 영역을 만들었어요. 그 영역이 뭔지요? 모든 사업의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 사업의 종류 관계없어요. 어느 영역이라도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개선하기 시작하면은 뭐합니까? 비용 절감, 원가 절감, 혁신이 가능하다는 원리예요. 개선의 필요성은 고객이 발굴하는 거예요. 고객이 제안하는 거예요. 가격을 10% 낮춰야 되겠습니다. 100원 깎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100원어치만큼 아이디어 내고 원가 절감하는 거예요. 100원만큼 원가 절감 해버렸으니까 수익성에 문제가 안 생기죠. 품질 이슈가 생겼어요. 그러면 개선하는 거예요. 그 품질 이슈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조직이 건강할 수가 있는 거죠. 수익률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세라에서 생각하는 단어 중에 듣기 좋으면서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경상이익률 10% 이상 고수 이런 말이에요. 현재 대한민국의 경상이익률은 한 3% 5%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평균치가요. 이게 낮아요. 두 자리 숫자를 넘어간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큰 대기업일수록 더 그러고. 그죠? 경상이익률을 10% 이상 고수한다는 건 절대로 경영 목표를 볼 때 절대 낮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나모리 가조의 아이디어는 이런 말이에요. 은행에다 돈을 넣어놔도 이자 받는 게 연리 몇 프로 이자를 받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럼 우리가 사업을 한다면 은행 이자돈 받아도 남아야지 사업에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은행이 이자돈만큼도 내지 못할 것 같으면 이익을 내지 못할 것 같으면 사업한다고 내놓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회사에 있어서는 매출액과 총자산의 숫자가 비슷해요. 매출액이 100억인 회사에 총자산이 한 100억쯤 돼요. 재산이 100억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 돈을 은행에다 넣으면 연간 이자율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하면 이자돈 플러스 알파가 나와야지 그게 본전이지 않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할 때 목표를 10% 넘어야지 여러 면에서 융통성이 생겨서 뭐하면 보너스를 주든지 뭘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자금 여유 생기고 미래를 투자도 할 수 있고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래서 이나모리 가조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업을 하려면 경영을 하려면 이익률이 10% 넘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뭐 하면 좋을까요? 현재 이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3%. 7%만큼 원가 절감해야 되겠네요. 비용 절감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비용 절감해야 되겠네요.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당연히 아이들 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묘수가 나왔어요. 묘수. 자, 잘 보세요. 묘수라는 게 뭐냐면은
아메바 경영의 전문가가 아메바를 계속 하다 보니까 비용 절감에 한계가 있고 리미트가 걸리는 거예요. 깎고 더 안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한 내용이 뭐냐면 마진 폭을 올리면 안 될까? 이 문제예요. 매출액을 올리면 안 될까요? 이제 양을 늘리면 안 될까? 판매량을. 아까 말한 공식이 뭐냐면요. 아메바에서 생각하는 공식이 매출액에서 빼주고 남는 것이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곱하기가 뭐예요? 수량 개념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단위당 2병이라고 했는데 수량이 있잖아요. 근데 인건비는 고정비잖아요. 인당 머릿수도 고정이잖아요. 근데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할 수 있습니까? 이 금액이 늘 수가 있겠네요. 뭐가요? 부가가치 총액이 늘 수가 있잖아요. 회사가 이익을 많이 봐야겠다라는 말 속에서 뭘 생각하냐면 어느 회사도 고정비는 일정 비율로 가만히 있는 거니까 매출이 늘면 늘수록 이익률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설사 고객이 단가인을 한다 하더라도 물량이 2배, 3배 늘어버리면 총 이익액과 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아메바 경영의 태도가 약간 바뀐 거예요. 뭐냐면은 처음에는 개선 잘하자. 아이디어 많이 내고 창의적으로 하자. 그랬는데 그거 해보니까 처음은 잘 됐는데 서서 빡빡해지지 않았는데 목표는 달성해야 되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태도를 바꾼 게 뭐냐? 공격적 마케팅 있잖아요. 영업적으로. 근데 오다 주는 사람 누구죠? 고객이잖아요. 고객이 잘 보이지 않고서야 고객 오다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고객이 잘 보이려고 보니까 고품질을 가야 되겠죠. 그 고객이 뭐라고 말하면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고객의 목소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서는 매출과 그것이 늘질 않잖아요. 그런 면들에 대한 것이 이 회사에서 드디어 매우 이제 중요하게 된 거죠. 아메바 경영에 있어서 매우 지금까지 말했던 말 중에 특기사항 하나 똑같은 말 하나 반복한다면 현금주의예요. 아까 말한 재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달 매출액이 얼마예요? 얼마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 재료비 썼어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인당 얼마네? 그렇죠? 평균, 인평균 얼마네? 그 숫자가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평가지표예요. 근데 거기에서 아까 말한 캐시플로우, 현금 있잖아요. 얼마 받았어요? 실적. 얼마 나갔어요? 실적. 그럼 얼마 남았어요?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일반 관리회계에서는 캐시플로우 경영이라고 그래요. 캐시플로우 경영. 이제 우리 쉬운 말로 하면 현금 경영, 현금 경영.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통장에 잔고가 없이 겉으로 보기엔 흑자를 엄청 냈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망하는 회사를 뭐라 하면 흑자도산 그래요. 흑자도산. 서류상으로는 흑자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근데 미수금이 많아요. 돈 못 받았어요. 받으면 돈이 돼요. 받으면 돈이 돼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월급 못 줘요. 현재 회사에 돈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재고 원자재를 엄청 샀어요. 비축용으로. 원자재를 사갖고 돈이 물건으로 둔갑해갖고 창고에 재고 가득 쌓여 있어요. 원자재가 잔뜩 있어요. 뭔만 없어요? 돈만 없어요. 그러면 돈이 돌질 않겠죠. 그죠? 교세라에서는 아메바 경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현금만 가지고 관리해요. 현금만 가지고. 우리가 독립자산주를 한다고 했으니까 통장이 다 있는 거죠. 조별 통장이 있는 거죠. 아메바별 통장이 있는 거죠. 산에 있자는 거죠. 서류상으로, 행정상으로. 그죠? 그 돈이 일한 것만큼 매출이 들어오겠죠. 입금되겠죠. 그죠? 산의 통장에 내가 아메바 리더예요. 우리 통장에 내가 일해서 납품한 것만큼 돈이 들어오죠. 내가 일한 것만큼 또 이렇게 내준 거 있잖아요. 내줬죠. 나 마이너스 되겠죠. 그리고 나한테 남는 거 있잖아요. 이 남는 것을 N분의 1, 우리 인원수로. 그러면 인당 평균 부가침액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계산을 일 단위로,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연 단위로 계속 하는 거죠. 그것에 의해서 아메바가 커지기도 하고 쫄아들기도 하고 합병되기도 하고 분화되기도 하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이렇게 막 커지고. 이런 모양으로 해서 현금주의로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쪽이죠. 아메바 경영에서는 특징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메바 경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아주 특별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아메바 경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사람으로서 무엇이 바른 길인가. 여러분 이 말은요. 기업의 비밀 쓰는 말이 아니고 무슨 종교에서 쓰는 말이죠. 사람으로서 무엇이 바른 길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일해야 되는가. 일이란 무엇인가. 직업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 그죠? 이런 말에 대해서 아메바 경영에서는 뭐합니까? 이타주의를 권해요. 그리고 팀워크를 권하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전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한 것을 조직고 있죠.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를 가지도록 해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우리 모두를. 그리고 아까 말한 이기심을 버리고 아까 이타주의란 말이에요. 이타주의 정신에서 모든 걸 다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이라는 게 조직 이기주의고 경쟁도 이기주의고 다 우리가 현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거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 한 가지가 자기중심이고 이기적인 속성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갈등이 엄청 많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타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 말할 때 종교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일반 기업에서 보기 힘든 사상이고 개념이고 철학이거든요. 근데 교세라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타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타주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경영과 관리를 풀어서 하고 있고 현재 아까 3,000명 정도의 아메바 조직의 리더가 이타주의적 관점에서 자기 조직을 관리하고 또 계속 상행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나모리 가즈오가 창업자인데요. 어찌 보면 회사 주인인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정신이 그는 시작해서 창업에서부터 은퇴할 때까지 그래서 손 뗄 때까지 전적으로 이타주의에 대한 솔선수범으로서 그렇게 회사를 키워온 거예요. 그 키워왔기 때문에 그는 거기 헌신 때문에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재 교세라의 모든 경영진과 모든 임원들이 그 정신 속에서 회사를 커서 오늘까지 왔기 때문에 그걸 아무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 못 바꾸는 걸 말하면 기업 문화라고 하죠. 기업 문화. 그리고 경영 철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지금까지 많은 조직이 있고 많은 경영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경영의 조직과 회사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 이타주의를 베이스로 한 경영 문화와 경영 철학과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 회사는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 뿐만 아니라 희귀하고 그걸 과연 일반 기업들에게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하기가 쉽겠느냐 이 말이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그건 경영자의 결단의 문제니까. 그렇죠? 여하튼 여러분에게 오늘 이나모리 가즈오의 아메바 경영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공식 자체는 이나모리 경영의 아메바 경영의 공식 자체는 매우 심플해요.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 이퀄 공식상으로요. 한계이익이라고 그래요. 한계이익을 아메바의 관리로 생각해요. 아까 설명한 대로 아까 분화시켜가지고 쪽에서 당신의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당신 쓴 비용이 얼마입니까? 변동이 얼마입니까? 경비들 있잖아요. 빼고 남는 게 얼마입니까? 그것을 그냥 n분의 1로 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인건비는 계산하지 않아요. 비용으로. 인건비는 뭐예요? 우리 모두 경영자인데 경영자 인건비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그렇죠? 쓴 돈 있잖아요. 쓴 거. 그러니까 내가 이 매출하기 위해서 쓴 것들이 있거든요. 재료비를 썼다 앞에 나간 거 있잖아요. 그 비용만 다 짓게 해요. 그러면 그게 우리 몫이잖아요. 그게 이제 뭐하죠? 부가가치죠. 숫자로 말하면 회계적으로 말하면 재무회계로 말하면 매출액 마이너스 변동비, 매출액 마이너스 직접비, 매출액 마이너스 총비용, 총비용 재료비 포함, 총비용 뺀 나머지가 남는 거. 영어로 말하면 그걸 마진이라고 그래요. 관리회계로 말하면 관리하는 재무에서 관리회계로 말하면 한계이익이라고 말하고 공원이익이라고 말해요. 공원이익이 우리 아메바의 부가가치예요. 공원이익을 우리 사람 수로 나눠버리면 인평균 부가가치 금액이 계산 나와요. 그 공식은 너무나 심플하고 간단해서 산수가 쉬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원가 관리, 원가 분석이 어렵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공통경비나 고정비를 분배하려고 보니까 이 분배 기준에서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했다고 볼 것인가 계산이 어려워져. 근데 매우 쉬운 계산은 뭐냐면 재료비나 경비 있잖아요. 그건 나간 돈이거든요. 이달에 재료비 얼마 나갔어요? 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어느 회사라도 대한민국의 어느 중소기업을 가더라도 이달에 매출액 얼마예요? 답이 나오고요. 이달에 재료 매입한 거 얼마예요? 나오고요. 뭐 경비 쓴 거 뭐 있어요? 영수증 좀 봅시다. 그건 바로 집계가 돼요. 그리고 꼭 우리가 이래서 그냥 된 거죠. 나머지 고집은 놔둬요. 계산 안 해요. 변동비만 빼고 직접비만 뺀 나머지가 우리 몫이에요. 그걸 전문용어로 마진. 우리 아메바의 총 마진이 얼마입니까? 나누기 우리 몇 명이니까 n분의 하면 인당 부가가치 금액은 얼마입니까? 인당 마진은 얼마입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계산 공식 중에 가장 간편한 방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의 일정 부분이 넘어서면 쪼개고. 그렇죠? 일정 이하로 내려가면 통합하고 없어져 버리고. 일 잘하면 분화되고, 일 못하면 흡수 통합돼 버리고. 그것을 매일같이 하는 거죠. 어떤 아메바 팀장이 이나모리 가즈오 사장을 찾아와서 조직 개편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희 회사가 발전하려면 현재의 조직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다음 분기, 뭐 오늘 날짜는 몇 월 며칠 있을 거잖아요. 다음 분기부터 이렇게 바꾸도록 하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나모리 가즈오 사장이 그 듣자마자 내일부터 시작하지 그래? 내일부터.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이러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렇게 안을 가져왔다는 말 자체는 지금 현재의 문제점보다 그렇게 하는 게 문제 해결되고 좋을 것 같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뭐 하려고 미루어요? 다음 분기까지. 그럼 지금 하면 되지. 더 좋다며. 여러분 아메바라는 게 형태가 없잖아요. 이게 경계선이 없잖아요. 더 좋다는데 해보라 이거죠. 하다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잖아요. 또 바꾸면 되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원산 포기하면 되겠네요. 포기하면 또 바꿀 수도 있겠네요. 무정형이니까. 형태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구해가는 활동들. 저는 처음에 아메바에 대해서 의심이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요. 교세라가 반도체 소재 사업을 하니까 특수사업이니까 부가가치가 매우 높으니까 그러니까 독점적 자리를 하니까 이익이 보장되니까 경쟁 없으니까 경쟁력이 좋으니까 어쩌면 기술을 가지고 있고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마진이 좋은 사업이니까 뭘 하더라도 잘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제가 아메바 경영을 처음 보고 특히 교세라를 바라볼 때 제 의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메바 경영에서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 속에 숨어있는 생각이 한 가지인데 그 생각이 뭐냐면 누구라도 어떤 사업이라도 깊이 연구하면 원가 절감할 수 있고 비용 절감할 수 있고 고객을 만족시키면 오다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외에 있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아메바 경영에서 생각하는 깊은 생각이에요. 누구라도 어떤 사업이라도 다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 우리가 정말 팀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함께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제 많은 비즈니스에 이렇게 관계를 하고 있는데 많은 이제 기업을 방문하잖아요. 방문하는데 아까 설득력이라는 면 있잖아요. 아까 이타주의라고 표현했는데 상생하고 있는 기업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개인과 조직이 이기적이에요. 그 쓰는 말도 이렇게 말해요. 영리법이지 않습니까?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이익 집단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대요. 그래서 은근히 그러니까 모든 회사와 모든 조직이 이기적이고 그 외에서 종업원, 그 구성원 전부가 이기적이고 이기심에 의해서 그래서 서로의 이익 때문에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데 잘 봐줘서 뭐합니까? 그냥 give and take 약간의 서로 양보와 조화 속에서 협상 속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뿌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이기심이 존재하고 있는 그 경영 현상을 보고 있어요. 근데 아메바 조직은 만든 사람과 운영되는 모든 조직과 모든 논리는 아까 말한 이기주의 속성이 그걸 극복을 시켰어요. 뭘 극복해서? 이타주의를 통해서. 그건 종교적 개념이에요. 일반 기업 비즈니스에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근데 쉽게 말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나모리 가즈오 사장이 종교인이 되고 말았어요. 자기가 교주가 됐어요. 그래서 교세라라고 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직원들 전체를 신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타주의라는 사상을 가지고 그 조직을 운영한다.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이타주의라는 사상이 상당히 고귀한 가치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뭐 보편성인 걸 가져서 하고 싶지는 않지만 거부할 수가 없고 하자고 할 때 따라주고 싶은 마음이 좀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신 거기서 생긴 모든 문제와 난제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이디어를 통해서 개선을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도전해서 에르무리로 나누어서 그 극복해가는 방식으로 경영하고 있는 게 아메바 조직입니다. 이루기가 참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시작할 때 제가 참 이걸 어떻게 다뤄야 될지 이렇게 다뤄야 될 때는 횡적 전개에 있어서 내가 이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이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관계되는 모든 만남과 조직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아메바 경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다양성이 존재하는데 이타주의를 무게로 해서 경영혁신 기법을 해가지고 존재하는 아메바 조직 컨셉과 일본의 교세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좋은 생각이니까 또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잘 승화시켜서 나도 거기에 좀 비슷하게 접목시켜보고 또 내가 하는 영역과 활동 속에 그런 것을 어떻게 잘 심어보면 좋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하는 걸 내가 좋아하는 건가? 내가 어떤 일을 하길 원하는가? 내가 어떤 보람을 창조하고자 하는 것인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사람으로서 바른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것인가? 마치 종교적인 질문 같은 것에서 이나무를 가져오는 우리에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생각에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한 말 더 하냐.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가 성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는 문제의식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아메바 경영의 키워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